안녕하세요. 노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법정 특유의 냉기 속에서도 그 목소리만은 따뜻했다. 제 이름은 박정임입니다. 올해 79입니다. 방청석이 숨을 죽였다. 피고인석의 젊은 남자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그의 옆에 앉은 여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들과 며느리였다. 72년을 버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조용한 법정에 울렸다. 오늘 제가 어떻게 무너졌고 또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노인은 한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다른 손으로는 낡은 녹음기를 꺼내 정원대 위에 올려놓았다. 눈은 예고 없이 쏟아졌다. 그날 밤 기온은 영하 12도 아래로 떨어졌다. 충청도 끝자락의 작은 무인역은 사람 그림자 하나 없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가로등조차 몇 개 깜빡이다가 꺼져버린 세상이 잊어버린 장소였다. 플랫폼 끝에 놓인 낡은 벤치. 그 위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외투는 없었다. 신발도 없었다. 양말조차 벗겨진 맨발이 눈 위에 그대로 닿아 있었다. 휠체어는 눈에 뒤덮여 하얀 무덤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몸이 떨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입을 열면 그대로 숨이 끊어질 것 같았다. 의식이 희미해지면서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조금 전까지 나는 따뜻한 차 안에 있었다. 운전석에는 아들 민수가, 조수석에는 며느리 수진이 앉아 있었다. 차 안은 히터가 가동되어 따뜻했고 라디오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오늘 밤 중부 지방에 폭설이 예상됩니다. 외출을 자제하시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차는 역 앞에 섰다. 아들이 시동을 끄지 않은 채 말없이 내려 내 휠체어를 끌었다. 수진은 뒷좌석에서 몸을 돌려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감정이 없었다. 민수야, 여기 어디냐? 나는 아들에게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이미 예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그저 휠체어를 밀어 플랫폼으로 데려갔다. 그때 수진이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 조심성도 망설임도 없이 내 외투를 벗겼다. 어머님 더우시잖아요. 그 말에 웃음이 나올 뻔했다. 더웠다면 이렇게 떨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신발도 벗겼다. 털신이 눈 위로 던져졌다. 하얀 눈이 순식간에 그것을 삼켜버렸다. 그제야 확신했다. 아, 여기서 끝이구나. 민수는 휠체어를 플랫폼 끝에 밀어놓고 그대로 돌아섰다. 등이 점점 멀어졌다. 민수야. 불렀다. 딱 한 번. 목소리는 눈보라에 묻혀 사라졌다. 아들은 멈추지 않았다.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차 문이 닫히고 시동 소리가 다시 커졌다. 그때 수진이 내 앞에 쪼그려 앉았다. 눈발이 그의 머리 위에 내려앉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마치 비밀을 속삭이듯 말했다. 어머님, 치매 환자가 눈길에서 길 잃고 얼어 죽으면 그냥 사고예요. 눈이 쌓이는 소리보다 그 말이 더 크게 들렸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다. 경찰도 의심 안 해요. 며칠 뒤 우리가 울면서 장례 치르면 끝이에요. 땅도 우리 거고 보험금도 우리 거예요. 그는 웃었다. 아주 잠깐. 눈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미소였다. 그리고 일어나 차로 돌아갔다. 검은 차가 눈보라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울음조차 사치였다. 눈이 머리 위로 어깨 위로 차곡차곡 쌓였다. 손가락부터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발은 더 이상 발이 아닌 것 같았다. 마치 나무 토막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담담했다.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그저 차가운 현실만 있었다.
하지만 그때 문득 떠오른 얼굴이 있었다. 남편 창수였다. 10년 전 세상을 떠난 그 사람. 안병동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내 손을 잡고 있던 그 사람. 정임아,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희미하지만 분명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입술이 터졌다. 피가 났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다. 추위가 이미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다. 휠체어에서 몸을 굴렸다. 눈 위로 떨어졌다. 차가움이 온몸을 관통했다. 숨이 막혔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손으로 무릎으로 기었다. 눈이 코와 입으로 들어왔다. 기침이 나왔지만 계속 나아갔다. 멀리 대합실 불빛이 보였다. 희미했다. 30m. 아니 30km처럼 느껴졌다. 한 뼘 또 한 뼘. 손톱이 깨졌다. 피가 났다. 눈이 빨갛게 물들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살아야 한다. 죽으면 안 된다. 왜냐고 묻는다면 그때는 이유가 없었다. 그냥 저것들 좋은 꼴은 보고 죽을 수 없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10m, 5m, 3m. 문 앞에 도착했을 때 힘이 다 빠졌다. 손을 뻗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무인역이었다. 자동문도 없었다. 나는 문을 두드렸다. 약하게. 다시 두드렸다. 더 약하게. 세 번째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그대로 쓰러졌다. 눈이 입 안으로 들어왔다. 의식이 멀어졌다. 살려주세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어쩌면 마음속으로만 외쳤던 말일지도 모른다. 다음에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다. 하얀 불빛, 규칙적인 기계 소리, 소독약 냄새. 할머니 정신 드세요? 젊은 간호사의 목소리였다. 안도가 섞인 목소리. 살아있었다. 의사가 들어왔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피곤한 얼굴의 남자였다. 저체온증입니다. 체온이 섭씨 28도까지 떨어졌어요. 30분만 늦었으면 위험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나오지 않았다. 마침 막차 기관사가 점검하러 들렀다가 발견했습니다. 정말 운이 좋으셨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안도보다 허탈함이 먼저 왔다. 살았구나. 그리고 바로 다음 생각이 들었다. 이제부터가 더 무섭겠구나. 다음 날 경찰이 왔다. 젊은 형사 2명이었다. 할머님 어떻게 거기 계셨어요? 누가 데려다 줬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천천히 힘없이. 기억이 안 나요. 치매 환자처럼 말했다. 눈동자에 초점을 잃은 척했다. 손을 떨었다. 연기였다. 그게 내가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수진이 만들어둔 가짜 진단서가 머릿속을 스쳤다. 중등도 치매. 지금 진실을 말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오히려 며느리의 계획을 완성시켜 줄 뿐이었다. 형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가족분들 연락처 아십니까? 몰라요. 기억이. 나는 눈물을 짰다. 어렵지 않았다. 진짜 눈물이 나왔다. 그날부터 나는 바보가 되었다. 완벽한 치매 환자. 숟가락 쥐는 법을 모르는 노인. 자기 이름도 가끔 잊어버리는 사람. 사실 나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서울로 올라올 때부터. 3개월 전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서울에서 같이 사시는 게 어때요? 10년 만에 처음 듣는 다정한 목소리였다. 그전까지 민수는 1년에 한 번 설날에만 내려왔다. 얼굴 보고 밥 한 끼 먹고 올라가는 게 전부였다. 그런 아들이 갑자기 효자가 되었다. 이유는 분명했다. 내 땅 때문이었다. 평생 농사 지은 땅. 남편과 피땀 흘려 1군 2만 평의 땅.
충청도 끝자락이라 가격은 싸지만 우리에겐 전 재산이었다. 서울에 올라간 지 일주일 뒤 수진이 말했다. 어머님 요즘 땅값이 많이 올랐대요. 이번 기회에 파시는 게 어떠세요? 관리도 힘드시잖아요.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계산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안 판다. 내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 안 판다. 그날부터 수진의 얼굴이 변했다. 미소는 사라졌고 냉기만 남았다. 방은 좁아졌다. 처음엔 안방을 줬지만 2주 뒤 다락방으로 옮겨졌다. 밥은 식었다. 찌개는 김치찌개에서 라면으로 바뀌었다. 휴대전화가 사라졌다. 어머님 잃어버리시면 안 되니까 제가 보관할게요. 주민등록증도 가져갔다. 병원 갈 때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병원에 데려가 머리 검사만 시켰다. MRI, CT. 몸이 아픈데 머리만 검사했다. 며칠 뒤 수진의 가방에서 본 서류. 중등도 치매 진단서. 날짜는 일주일 전. 내가 병원에 간 적도 없는 날이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아, 이건 끝까지 가는구나. 이 사람들은 진짜로 나를 죽이려는구나. 그래서 연기를 시작했다. 기억 못하는 척. 숟가락 들 줄 모르는 척. 화장실 위치를 잊어버린 척. 수진은 완전히 믿었다. 어느 날 밤 그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 이 정도면 곧 알아서 죽겠네. 요양원도 아까워. 그래도 자연사로 만들어야 해. 의심받으면 안 돼. 걱정 마. 좋은 방법이 있어. 그리고 그날 밤 기차역에 버려졌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 나는 숨었다. 예전에 내가 밥 먹여주고 재워줬던 여자 이순자에게 전화했다. 병원 공중전화로. 순자야, 나야. 언니? 언니 어디 계세요? 며느리가 찾아다녀요. 지금 병원이야. 와줄 수 있겠니? 순자는 이 시간 만에 왔다. 나를 보자마자 울었다. 언니 어떻게 이런 꼴로. 나는 순자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나 살아있는 거 절대 말하지 마. 누가 물어봐도 모른다고 해.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언니. 순자의 집 작은 방에 숨어 지내며 나는 계획을 세웠다. 증거가 필요했다. 그들이 나를 버린 증거. 살인 미수의 증거. 그리고 한 달 뒤 뉴스가 나왔다. 충청도 일대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3천억 원 규모 투자 유치. 화면에 지도가 나왔다. 익숙한 선이 그어졌다. 내 땅이었다. 땅값이 10배는 뛸 구역이었다.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웃음도 기쁨도 아니었다. 허탈했다. 그 애들이 왜 나를 죽이려 했는지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했기 때문이다. 돈. 수십억의 돈. 사람은 그 정도면 부모도 죽일 수 있구나. 2주 뒤 수진이 다시 순자 집에 찾아왔다. 혹시 어머님 본 적 없으세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없는데요. 나는 방 안에 숨어 있었다. 작은 녹음기를 켜고 수진이 돌아가려다 멈췄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죽었으면 시신이라도 나왔을 텐데. 즉, 녹음기가 그 말을 담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일주일 뒤 나는 결정했다. 직접 만나야 한다고. 치매 환자 행세를 완벽하게 하면서. 순자가 수진에게 전화했다. 어머님 찾았어요. 우리 집 앞 공원에서 헤매고 계셨어요. 수진은 30분 만에 달려왔다. 얼굴에는 안도가 아니라 짜증이 가득했다. 어머님. 나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다. 기억 못하는 척 고개를 갸웃했다. 누구세요? 수진이 한숨을 쉬었다. 저예요, 며느리. 수진이요. 아, 그래요? 차에 타고 가는 길 나는 물었다. 녹음기는 주머니 속에 있었다. 저기, 그날 밤 내가 왜 기차역에 있었어요? 수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방심했다. 어머님이 혼자 나가셨잖아요. 그래요? 근데 왜 옷이 없었어요? 신발도 없었고.
수진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다.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어머님이 벗으셨으니까요. 치매 환자들이 그러잖아요. 그렇구나. 그런데 나는 아주 천천히 물었다. 왜 나를 찾으러 안 왔어요? 며칠이나 지났는데. 침묵. 그리고 수진이 말했다. 차갑게.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이 죽어야 땅이 우리 거니까요. 그 말이 녹음기에 남았다. 선명하게. 다음 날 나는 경찰서로 갔다. 녹음 파일과 함께. 담당 형사는 처음엔 믿지 않았다. 할머니 이게 진짜예요? 들어보세요. 녹음기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어머님이 죽어야 땅이 우리 거니까요. 형사의 얼굴이 굳었다. 수사가 시작됐다. 병원 기록, CCTV 통화 내역. 모든 게 드러났다. 가짜 치매 진단서. 수진이 의사에게 돈을 주고 만든 것. 그날 밤 차량 이동 경로. 서울에서 기차역까지 왕복한 기록. 보험 가입 기록. 내 명의로 가입된 5억 원짜리 보험. 재판은 3개월 뒤 시작됐다. 법정에서 나는 울지 않았다. 아들도 보지 않았다. 며느리의 변명도 듣지 않았다. 판사가 물었다. 피해자분 처벌을 원하십니까? 나는 똑바로 판사를 바라보며 말했다. 네. 그게 전부였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이미 그날 밤 눈 속에서 끝났기 때문이다. 판결이 나왔다. 살인 미수. 며느리는 징역 5년, 아들은 징역 3년. 법정을 나오는 길 민수가 불렀다. 엄마. 나는 멈추지 않았다.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그저 걸어 나갔다. 순자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언니 괜찮아요? 응. 이제 괜찮아. 그리고 정말로 괜찮았다. 지금 나는 다시 시골에 산다. 그 땅 옆에 노인들이 머물 곳을 짓고 있다. 은빛 쉼터라는 이름을 붙였다. 버림받은 사람들이 서로의 가족이 되는 곳. 산업단지 보상금으로 지은 3층 건물. 10명이 함께 살 수 있는 공간. 식당, 텃밭, 작은 도서관까지 갖췄다. 첫 입주자는 75세 김순애 할머니였다.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요양원에서 탈출한 분이었다. 여기선 편히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선 누구도 짐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가족입니다. 그 할머니가 처음으로 웃었다. 사람들은 나를 강하다고 말한다. 아니다. 나는 그냥 살아남았을 뿐이다. 그리고 살아남았으니 내 몫의 선택을 했을 뿐이다. 자식에게 버림받아도 인생은 끝나지 않는다. 돈을 잃어도, 집을 잃어도, 모든 걸 잃어도 끝이 아니다. 그날 밤 눈 속에서 내가 배운 건 그거 하나였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진짜 시작일 수도 있다. 오늘도 텃밭에서 상추를 따며 나는 생각한다. 72년을 살았지만 진짜 내 인생은 79세에 시작됐다고. 그리고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저녁 식사 준비를 시작할 시간이다. 오늘은 김치찌개를 끓일 것이다. 진짜 김치찌개. 라면이 아닌. 식탁에는 10명이 둘러앉을 것이다. 모두 버림받았지만 이제는 서로를 가족이라 부르는 사람들.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따뜻하다. 나는 앞치마를 두르며 미소 짓는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